내려진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제주와 영남 일부 지역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2도 이상으로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시내버스 타셨다면 300원 더 찍힌 금액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죠.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과 어린이의 요금도 각각 180원, 100원씩 인상됐고요. 게다가 지하철 기본요금도 오는 10월 7일부터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르는 건 대중교통요금만이 아닙니다. 이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참,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뿐이네라는 푸념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려드리죠. 유가연 캐스터. 네, 오늘 경기 근교를 포함한 중서부지방 나들이 가셨다면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으니 빗길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남부지방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1번 경부선 충청권 진입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입장 부근부터 청주까지 55km 구간이나 속도 내지 못하고요. 청주 지역에선 이제 서울 방향으로도 막혀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겠습니다. 만약 35번 중부선 이용해서 충청권 진입하신다면 경기 광주 일대에서 막힌 뒤 오창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10km 구간 속도 줄이겠고요. 호남으로 향하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15km 구간 목포 쪽 흐름이 답답합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노선도 살펴볼까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덕소산패부터 서종까지는 쭉 밀리는데요. 강원권에선 정체가 좀 분산이 되면서 춘천 분기점과 내촌 부근에서 각각 속도 줄이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반대로 경기권의 정체 구간이 더 뚜렷합니다. 마성에서 양재터널, 호법 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 부근 긴 정체고 강원권에서는 원주부터 새마을 구간의 정체만 견디면 이 밖의 구간 대부분 괜찮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하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K-팝 공연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끝냈죠? 예, 폭염과 태풍 속에서 11일 동안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폐영식 직후에는 아이돌 그룹들이 참여한 K-팝 공연으로 대회의 마무리가 장식됐는데 스카우트 대원들은 태풍 카눈 북상 때문에 지난 8일 새만금을 떠나 전국으로 흩어져 문화 체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K-팝 공연도 사실 좀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요. 새만금 야영 부지에서 준비했던 공연은 태풍과 기상 악화로 날짜를 연기한 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장소로 옮겨 열렸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K리그 축구 일정이 강제로 조정되기도 했고 또 K-팝 가수 섭외, 특히 BTS를 출연시켜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에서의 주장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잼버리 대회는 끝났지만 이 대회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복귀가 필요해 보이죠. 예, 이번 잼버리 대회는 폭염에 취약한 야영장과 이에 대한 폭염 대책의 부족함 그리고 위생 보건 이슈 등으로 대회 초반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요. 개최지 선정 후 그리고 6년 동안의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우선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6일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는 15일 열리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한 여야의 책임 추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수년간 지적돼 왔는데요. 지난해 작성된 2023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검토 보고서는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전라북도 그리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을 상대로 한 국무조정실의 고강도 감찰 혹은 감사원의 감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은 본격적인 책임 추궁을 앞두고서 전라북도 탓이다, 대통령실 탓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죠. 예, 여당은 잼버리를 주최한 전라북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반면 야당은 주무부처인 김현숙 여성가족 장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번 대회 파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붙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북도와 전북 부안군을 겨냥해 잼버리 대회를 이유로 해외 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 국민 열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의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데 이 대회가 도행사가 아니라 세계적 국가적 행사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서 17일 검찰에 출석한다고요?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데요. 지난 1월에서 2월 미래대장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한 이후 네 번째 출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성남시가 챙길 수 있던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시행업자 등에게 수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측근 사업가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의혹도 이번 소환 조사에서 함께 물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청에 대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혁신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의 설화 또 가족사를 둘러싼 논란 속에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 종료했죠. 먼저 혁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10일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시 현역 의원의 하위평가제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회 선출 과정에서 30%에 달하는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없애고 권리당원 투표를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30%로 반영해 뽑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하는 의원에게는 불이익, 즉 공천 과정에서 감점을 주자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이 같은 혁신안을 두고 비명계의 이원욱 의원은 개딸을 등에 업은 친명계 의원 몇몇을 제외하면 대의원 비율 조정하는구나. 정말 민주당이 혁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역사상 가장 제왕적인 당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번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망한 해병대 최수근 일병 사건 그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수사 축소 논란이 일고 있죠, 지금도? 예.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어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국방부의 수사 축소 지시 그리고 이에 대한 항명 사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뒤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 8명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국방부가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라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국방부는 사건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등의 이유로 보직 해임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자 박정훈 대령은 지난 2일 오전 최상병 사고조사 기록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박 대령 측은 이종섭 장관 등을 최상병 사고조사와 경찰 입첩을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조만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가 이런 이례적인 조치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서 수사 축소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특사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고 어떤 사람들은 빠지고 있습니까? 예, 지난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 석유화 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복권이 유력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늘 10월에 열리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 전 구청장 차출론도 일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산 기밀 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종 사면 복권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오는 14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 LH가 이 철근을 누락한 공사, 그렇게 누락된 단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수조사 결과에서 일부를 빠뜨린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고 있죠. 예. LH가 지하주차장에 보호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공아파트 가운데 5곳이 추가로 철공 누락 단지인 것으로 뒤늦게 이제 확인했다고 이제 어제 알렸는데요. 예. 이는 지난 9일 전수조사에서 전국의 1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한 지 3일 만에 5곳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네요. 즉 보강 철근이 빠진 것을 알고서도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5곳이 누락된 것인데요. 이한준 LH 사장은 어제 서울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혁신 차원에서 상임이사 5명 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힌 뒤 2시간 만에 이 중 4명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철근 누락 그 사건 관련해서 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사장에게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사장은 사장에게도 누락된 보고가 올라왔고 어제 오후에서야 5개 단지가 제외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LH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임의로 뺐는지 참담하고 실망스럽다라면서 사과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조처를 예고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유엔 인권이사회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달라 이런 진정서를 냈죠. 예, 민주당은 지난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 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민들 서명을 최대한 모은 뒤에 유엔 측에 이 성명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일 양국의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장급 협의에 이어 지난 7일 실무자급 기술협의도 화상으로 진행했는데요. 박구영 국무조정실 1차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실무 기술 협의를 다음 주 중에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쌍방울 대북 성공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2번 연속 파행됐죠? 예. 지난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덕수에서 제출한 증거 부동의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의뢰인인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는 다소 생경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러자 덕수 변호인들은 사임계를 내면서 퇴정했고 재판이 파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계속해서 파행되는 것을 두고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막으려 하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경기도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이를 두고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이 재판 파행에 담겼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예. 그러자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 그리고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7분 지났네요.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주말 날씨 또 현재 도로 상황 각각 알아보죠. 날씨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고 그 밖의 전국은 구름이 많겠고요. 특히 남부지방 위주로 좀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 충청과 남부지방 또 저녁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가끔 비 예보고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곳에 따라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소나기 예보고요. 전국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동해안 쪽은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이라서 해안가 쪽 안전사고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강원 동해안이나 일부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제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 31, 세종, 대전, 광주 30, 서울, 강릉 29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31도 등으로 오늘보다 최고 체감 온도가 더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폭염특보도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되풀이 되겠습니다. 각별히 수분 섭취 낮 동안에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 23.5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집회 준비로 통제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사직로 광화문 방향으로 정부 서울청사 앞이 전차로 통제되고 있고요. 우정국로는 종각에서 광교 방향으로 전차로 통제인데요. 전차로 통제되는 구간은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눠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대로는 한강대교 방향으로 신용산역 4번 출구 부근입니다.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가지 방향 최대 정체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양재까지 정체인데요. 양재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죽전에서 수원까지나 동탄에서 남사까지 정체됩니다. 또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천안 휴게소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 3패부터 서종까지 밀리고 있고 남춘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홍천 휴게소 부근과 내촌 일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국민의힘의 신영균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의 권노갑 상임고문, 그리고 강창희, 김원기, 김형호, 문희상, 박희태, 임채정, 정세균, 정의화 전 국회의장,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신 정대철 회장, 이렇게 모두 여야의 11분의 정치 원로들이 지난 재헌절 만나서 11인 원로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현재 이 양극단의 정치를 타개하고 협치를 복원하고자 이런 취지를 갖고 모이셨다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3월회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자, 이 회원 가운데 한 분이시죠.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 오래간만에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왜 3월회입니까?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자는 뜻에서 3월회라고 했습니다. 뭐 별로 의미 없군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11인회라고 했다가 예. 이제 구성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장 출신 11분이었는데 3분은 조금 건강히 그러시고 8분하고 아까 여야 원로이신 신영균 권노갑 제가 회장인 정대철인데 모두가 헌정 회원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네. 헌정 회원이라는 게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헌정회죠. 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대철 회장께서 지난 3월에 이 선거로 뽑히셨더라고요. 예. 헌정회 회장도 선거로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정회는 주된 역할이 뭐죠? 지금까지는 이제 친목단체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회원들의 후생과 복지를 위한 단체로서 역할을 주로 해왔었는데 제가 취임 후로는 이거만으로는 그 점 부족하다. 예. 국가 원로단체로서 정치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으나 후배 정치인들에게 충고나 진언을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좀 나아가서는 정책 대안 같은 것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고 시작했고요. 앞으로 계속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재헌절 날 그 11분의 여야 원로 어르신께서 모이셨는데 어떻게 모이시게 된 겁니까? 처음 발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단은 그 신영균 권노갑 두 분이 정대철 헌정회장 취임을 축하한다고 축하 모임으로 점심을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모이지 말고 국회의장님도 좀 불러서 약간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놓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충고나 진언할 수 있는 현역들한테 그런 기관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목적을 좀 숨기고서 제가 모이자고 그래서 그게 잘 통과가 돼서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한 번씩 세 번째 월요일 날 만나자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재헌절 초정파적인 좀 위상을 이제 견지하면서 옛날로 얘기하면 공화당, 민주당, 신민당, 또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위상을 견지하면서 국가적인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현역들한테 좀 조언도 할 수 있고 때로 따라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모임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정대철 회장님은 70년대에 정치를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50년이네요.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32살, 3살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반세기 정치를 지켜보셨는데 오늘날 정치를 보시면 우선 느낌이 어떠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정치가 아니고 전쟁 같은 느낌입니다. 정치가 좀 실종돼서 정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만나서 대화하고 무슨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없고 정쟁
극한 대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앞장서져서요. 예. 좀 답답해 보이는 것은 여야 간에 옛날엔 저희들 간에는 막 싸움하고 몸싸움까지 하다가도 저녁 때 만나서 막걸리맥도 한잔하면서 대화도 하고 예. 또 거기서 많이 풀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디지털 세대들은 좀 아날로그 세대에 좀 달라서 그런지 만남이 없어진 것 같아서 예. 나아가서 대화 설득 타협이 없어지고요. 예. 거기다가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 모욕하는 성명산한 논평이 그리고 또 현수막 같은 것이 예. 그냥 전부 도배하고 있고 그냥 그게 다 꽈뜩 차서 예. 서로 상대방을 좀 악마화한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의 정치가 계속돼서요. 예. 어떤 멋있는 정치인들이 좀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를 들면 우리 쪽 현수막 좀 모두 거둘 테니 당신들도 거두시오. 그리고 만납시다. 네. 그리고 대화합시다. 타협합시다. 이런 멋있는 정치인이 좀 나타날 수 없는가 예. 기대를 갖고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와 뭐 타협 정치 이런 게 실종되고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게 언제쯤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번 저번 선거 그러니까 21대 선거 이후에 그렇게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갈등과 만나지 않음 이런 것을 더 증폭시켰다고 저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더 증폭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 주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양쪽에 다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취임한 지 1년 4개월이 됐는데, 예. 물론, 무슨 형사 피의자라고 해서, 범죄인이니까 안 만나겠다 그러는데, 그 법률 일이면 형사 피의자가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보기 싫어도 만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잘못돼서 예. 야당 지도자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게 된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진영 논리 등으로서 그냥 그것 때문에 또 힘이라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다수결이겠죠. 예. 밀어붙여갖고 이것으로서 그냥 또 여당이나 그 집권당을 또 힘으로 밀어붙이게 서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호 증폭시키는 이런 정치를 만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옛날 같으면 그 당 총재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 총재가 좀 잘못된 정치를 하면은 좀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들이받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다 공천도 못 받고 예. 감옥도 가고 뭐 이런 일도 좀 다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예. 요새들은 이 디지털 세들은 좀 점잖고 얌전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편 수장한테는 점잖고 얌전한데 상대편은 악마화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조금 그 균형이 깨진 듯한 느낌도 있고 첫째 보기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예. 서로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은 더군다나 젊은 정치인들은 조금 도를 지나는 한이 있어도 용기 있게 나서서 그 자기 감량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도 과감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기 마련인데 요새는 전부 다 이게 디지털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다 얌전하고 다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어제 끝난 그 국제 잼버리 대회도 참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이걸 두고도 여야 정치권은 또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얼핏 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건 뭐 선택의 잘못이 처음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허허벌판에 나무 한 그루도 없고 그늘도 없고 8월 혹서기에 그다음에 준비의 잘못도 좀 있어 보고 참가자들이 막 나중에 얘기한 거 보니까 화장실도 없네 샤워실도 없네 음식 준비가 안 됐나 그리고요. 예. 또 신문을 보니까
예상 집행의 불균형이 있었다 그럽니다. 1,200억 가까이 드는 것 중에서 1,000억 원 정도를 인건비에 썼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책임 공방도 굳이 따져보자면 뭐 이게 제가 현 정부가 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도 1년 4개월 정도 됐으면 전임 정부의 부실했던 부분까지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여하간 전체는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예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은 물론이고 공무원 조직도 복지부동으로서 이거 국가 운영에 일그러진 단면을 보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다행인 것은 후반부에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 나서서 이것을 좀 더 땜박질을 좀 잘해서 그래서 그 참여자들 45,000명들이 큰 불만 없이 가고 있는 거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여당 그리고 야당 이게 이제 각각 좀 충고의 말씀 듣겠는데 먼저 윤석열 정부 1년 4개월 동안 제일 잘한 건 뭐고 제일 잘못한 건 뭡니까? 저는 외교 관계가 굉장히 괜찮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금 좀 미리부터 잘 좀 다지고 나갔어야 하지만 그래도 대일 외교를 재정상화하는데 앞장서서 용기 있게 했던 점. 물론 그것도 좀 스마트하게 좀 사전 사후의 조치가 좀 있을 필요하고요. 대미 외교도 하여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여기에서 또 NGC라고 그러나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이런 거 해서 핵 협의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나토만은 못하더라도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 핵 우산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뜻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교 부분. 그 외교 부분. 그런데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전무하신 분이라 전 서툴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중에도 이거 지금 이렇게 여소야도 상황 같은 데서는 야당 지도자나 야당 국회의원들 만나서 대화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본인이 더군다나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의 그 경륜 있고 경험 있고 훌륭한 분들이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치에 투입하는 것이 경험 없는 사람으로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 문제도 소위 말하는 검사 위주로만 하지 않고 다양한 다방면의 분들을 정치에 투입해서 정부에 투입해서 좋은 정권이 되도록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도 만나고 정치 원로, 정치 경험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좀 공평하게 해라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년 4개월 지난 거 보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도 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걱정입니다. 이거 야당 자기하고 그 후보 같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꼴보기 싫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 된 사람 승자로서의 아량과 포용력을 보여 있어서 만나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일 텐데 아마 아주 나쁘게 보셨던 것 같은지 전혀 지금 이동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답답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잘하고 있나요? 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용산의 입김이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과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건가. 그래서 이 소통 관계가 너무 상하 관계 같은 느낌이 만들어서 유연성이 없어 보이고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 내 친구들 중에서 이거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통용되는 그런 관계 같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하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그 체제가 자생력이 적어 보이고 예.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전국을 좀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께서 예. 여당의 힘을 실어주고 자생력을 회복시켜주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그다음에 국무위원 누구야 나경원 등으로서 쭉 내려오는 분들한테 이걸 다 포용을 하지 않고 내친 격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도 겁나서요. 어디 그 대통령한테 제대로 좋은 말씀이나 충원이나 예. 같이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작게 만들어놨다. 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뭐 이준석, 나경원 이런 분들까지 내치는 양상으로 봐서 내년 총선 공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단이라고 불려지는 검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대거 공천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장래 정치 희망자들이 이거 괜히 서툰 짓 하다간 공천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 여당이 좋게 훌륭하게 돌아갈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 건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잘하고 있나요? 거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싶을 때 거기도 지금 야당 문제가 여야가 다 같이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습니다.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이것이 역으로 행정부의 독주나 여당의 힘으로 물어붙이는 경우를 그게 무슨 비토 파워를 쓰게 한다든가 야당 의원을 사법 처리하게 한다는 힘을 쓰게 되는 것을 유도하고 초래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행정부를 건강하게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친 입법 독주는 내년 총선에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진영 논리,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진보 논리겠죠. 예. 그 지역구도와 함께 가게 됐어서 이게 진영 논리, 진보 논리를 너무 많이 갖다 쓰면 균형의 정치, 저쪽은 물론 보수 논리겠습니다. 예. 타협의 정치를 몰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어서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즉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데서 출발을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이건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래서 만남과 대화 설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로 벌써 재판을 2건 받고 있고 검찰에 또 불려간다 그러고 구속영장도 또 청구될 것 같고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저는 자기 개인 문제와 당 문제는 다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죽으면 이 대표도 죽습니다. 그래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임해달라는 원론적인 얘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와는 한마디로 개인 문제와 민주당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국민적 신뢰도 받습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잘못하고 있다 질책하셨는데 당장 내일 총선 치른다면 어느 당이 이길까요? 그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석 달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정치 상황은요. 그래서 여야가 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몇 개월 남았나요? 6, 7개월 남았나요? 8개월 남았나요? 그동안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평소 우리 정대철 회장께서는 헌법 개정, 개헌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헌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전 87년 체제가 이제 효과를 다 봤다고 생각을 해서요. 권력 구조 개편 등 주로 권력 구조겠죠. 개헌 논의가 현실화돼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내각 책임제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왜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국사를 논하고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치다운 정치하기가 내각 책임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적
그 공감대라고 할까. 그것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서 맞아요. 대통령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 책임제로서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은 좀 떨고 버리되 분산시키되 권력 집중은 막대 대통령 책임제를 가져서 예. 무슨 4년제, 중임제, 부통령제, 총리 권한을 확대하는 거고 국회 권한을 좀 넓히는 그런 것으로 본하고 있어서 그렇게라도 이런 정도라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제 권력 구조도 좀 변화하고 그러면 지금 실종된 정치,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어찌 보면 새로운 권력 구조 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는 이런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개헌도 지금 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고 자, 오늘 뭐 저랑 긴 시간 여야 정치권에 제발 좀 정치를 복원시켜서 대화와 타협에 상대방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 좀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될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 존재하는 세계 234개 국가 중에서 GDP 합산이 10위 내지에서는 12위 정도로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했는데 정치마저도 안 발전한다.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정치도 발전되리라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주 말씀 또 청해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야 이 11분 정치 원로들의 모임 3월회의 회원 중에 한 분이시죠.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 함께 만나봤습니다. 바비킴이 부르는 소나무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선명해져요. 꿈길을 오가던 푸른 그 길이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으면 소리 없이 웃으며 불러봐요.